국민연금 믿다간 큰일 납니다. 60년 대생이 맞이할 충격의 노후.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 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비용을 국민연금이 전부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난 그래도 꾸준히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 노후에 연금만 받아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60년 대생분들을 만나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은 있어도 내 노후를 전부 책임지긴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60년 대생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첫 세대로 꼽히다 보니 내가 낸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물가 상승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액이 충분히 오르지 않고 실제로 받아봤을 때 내 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것이 문제죠. 은퇴가 코앞이 되어서야 허둥지둥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했지? 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글은 어차피 남일이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곧 은퇴인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까지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국민연금만 믿고 살기엔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더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만 바라봤다. 집 한 채에도 매달려야 하는 김씨 1964년생의 경우. 김씨는 1964년생으로 젊어서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어왔습니다.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해결될 거야. 내 또래가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라는 생각이 컸죠. 정년퇴직 후 드디어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김씨가 받는 금액은 매달 약 90만 원 정도. 난 그래도 30년 넘게 부었는데 생각보단 적네? 싶었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공과금이랑 생필품 정도는 쓸 수 있겠다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은퇴 전 월급을 받던 시절의 소비 형태가 완전히 바뀌지 않더랍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김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식 결혼 자금까지 보태주고 본인도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대출 금액이 계속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좀 낫겠지 하고 버티는 사이 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만 해도 부담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김씨는 지금 차라리 내가 50대 때 더 적극적으로 부업도 하고 다른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걸 해둘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 의료비, 금리 상승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집 한 채가 있다 해도 그걸 유지하는 비용, 또 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퇴 후 내 취미생활은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박씨 1967년생의 경우. 박씨는 직장 다니면서 늘 시간에 쫓겼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은퇴 생활을 꿈꾸곤 했죠. 박씨는 여행도 좋아해서 퇴직하면 국민연금이랑 퇴직금 합쳐서 세계 여행이나 가야지 이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박씨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다는 점입니다. 특히 TV나 인터넷 기사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부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식의 문구를 볼 때마다 본인은 30년 가까이 연금을 부었으니 꽤 괜찮게 나오리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퇴직금까지 합치면 얼마가는 충분히 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상 받게 된 국민연금 액수는 100만 원 남짓? 어쩌다 여행이라도 가려면 큰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여행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아슬아슬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 의료비까지 들쑥날쑥하게 늘어났죠. 퇴직금으로 첫 여행을 다녀오긴 했는데 이후에는 또 이렇게 쓰다가는 생활비가 모자라겠다는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씨는 요즘 퇴직 후 소일거리로 시작한 택배 아르바이트를 다시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유류비나 체력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당장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고 나니 은퇴 전 여유롭고 즐거운 인생 2막을 꿈꾸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는 시간은 생기지만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지탱할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막상 여유 시간을 찾아도 즐길 수 없다는 점이 박 씨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3다자녀 가정이라 더 힘든 이 씨 1969년생의 경우. 이 씨의 경우는 자녀가 3명입니다. 큰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 셋째도 아직 학원비와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이 씨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며 연금을 부었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뒀지만 자녀 교육비로 계속 지출이 발생하다 보니 큰 돈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 아이들이 다 취업을 해서 자립하겠지? 라는 기대도 현실과 달랐습니다. 취업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해야 했고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씨 부부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아이들 생활비나 학자금 지원 등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병원비, 각종 보험료, 그리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비용 등 지출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국 은퇴 이후에도 부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교훈 요즘은 자녀가 조기에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녀 양육 지원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국민연금만 믿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겠죠? 내가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줘야 하는가? 그 사이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대, 추가 준비는 필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고 최소한의 안정망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내 노후의 생존 수준밖에 커버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추후에 더 많이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볼 만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재무계획 세우기. 60년 대생분들께서 아직 일하고 계신다면 자녀 교육 자금, 결혼 자금 내 노후 자금, 주택 유지 자금 등을 한 번에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는 절약이 가능한지 파악한 뒤에 현실적인 절감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길 찾기. 요즘은 정년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차라리 조금 더 젊고 체력이 있을 때 은퇴 후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 두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 이후에도 매달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관건이죠. 의료비와 장기요양비 대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비나 요양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 다각도의 대비책을 검토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막상 병이 생기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 한 채에 올인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자산에 기대를 걸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팔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리나 세금, 유지비 부담 등이 예상치 못하게 커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하고 활용할 것인지 영목이지주택연금이나 월세 전환 등도 시나리오별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앞서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혹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무심코 나중에 국민연금 나오겠지라고 흘려보내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서야 당황하고 허둥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사회 전체가 국민연금 첫 세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고 연금 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남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치 않지만 명확합니다. 국민연금라는 노후 플랜을 짜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지속적인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미 은퇴를 코앞에 두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산과 역량을 다시금 정리해 봐야 합니다. 부업이든 제2의 직장이든 아니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도 살 수 있는 생활 방식 전환이든 간에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 를 따져보고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건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준비와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믿다간 큰일 납니다. 라는 문장이 자극적이긴 해도 결국은 현실을 한 번 더 직시하고 대비하게끔 하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자신이 꿈꾸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실현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생활비는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얼마나 쓰고 얼마나 아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활비는 누가 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답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막연히 형편에 맞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형편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글에서는 생활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을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더불어 실제 사례를 들어 왜 본인 형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성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적정 생활비라는 고정된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뉴스나 매체에서 평균 가계 지출 같은 통계 자료를 볼 때 마치 그 금액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활비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며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사례 1 소득과 지출의 비율 소득이 높다고 생활비가 많은 건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A씨를 들 수 있어요.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으로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A씨에게는 자신만의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A씨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왔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미래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쇼핑도 거의 하지 않아요.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주말에도 특별히 돈을 쓸 일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다녀요. 결과적으로 그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A씨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생활비는 개인의 소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생활비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주지와 생활 수준의 차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느냐를 의미해요. 생활비는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이 도시와 시골의 생활비 차이. 도심과 지방의 비용 비교. B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B씨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사용했어요. 주거비와 교통비, 그리고 외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런데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도시 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시골에서는 서울에서처럼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우선 집값이 훨씬 저렴하고 교통비도 거의 들지 않았죠.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식비 역시 자급자족이 가능했어요. 직접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수확하고 근처 마을 장터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결과 B씨는 한 달에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생활비가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도심에서의 생활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시골이나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나의 위치,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생활비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 패턴과 우선순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이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소비 우선순위의 차이.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vs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 C씨와 D씨는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C씨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만 그중 30% 이상은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위해 모아둡니다. 반면 D씨는 물질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큰 돈을 쓰고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을 벌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비 구성은 전혀 달라요. C씨는 여행을 위해 평소에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D씨는 집안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나 집 관련 물품에 돈을 쓰고 그 외의 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처럼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비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4. 소득에 맞는 지출의 중요성. 돈을 적절히 써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무작정 아끼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함은 본인의 소득과 가치관에 맞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례 4. 무리한 소비와 적절한 소비의 차이. 이 씨는 한때 과소비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는 친구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 하려다 보니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큰 빚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해야 했어요. 반면 FC는 같은 소득을 벌지만 소비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돈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노력해요. 그런 덕분에 그는 큰 경제적 문제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이 사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활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생활비는 꾸준히 재조정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마지막으로 생활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변화함에 따라 생활비도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출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직업의 변화나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때도 많죠. 사례 5. 결혼 전후의 생활비 변화. G씨는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한 달 생활비로 약 150만 원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이 늘어나고 자녀가 생기면서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비, 가사 관리비 등이 추가되면서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G씨는 처음에는 이 변화에 당황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녀 교육이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기로 결정했죠. 예를 들어 외식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늘리고 여가 시간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야외 활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재조정했어요. 이 사례는 생활비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혼,
자녀 출산, 직업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생활비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6. 소비의 심리적 요소 감정적 소비와 계획적 소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생활비와 관련된 소비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소비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감정적 요소는 우리의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소비. H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지만 늘 돈이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고민이 쌓이면 그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사주곤 해요. 문제는 이러한 소비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것이죠. 결국 월말이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일쑤고 그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반면 I씨는 소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쇼핑이나 과소비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대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그 결과 그는 월말에도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는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심리적인 상태가 생활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7.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마지막으로 생활비와 재정 관리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한 달 한 달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연결지어야 현명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만 사용하는 경우 결국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7.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비 관리. J씨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워 생활비를 관리해 왔어요.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자산을 분산 투자하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왔죠. 예를 들어 10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해 연금에 돈을 모아왔어요. 이러한 계획 덕분에 J씨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제적 변화에도 큰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씨는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과소비와 충동적인 지출로 인해 큰 돈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노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을 겪게 되었죠. 이 두 사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재정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본인의 형편과 가치에 맞는 생활비가 최적이다. 결국 생활비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생활비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나의 소득, 가치관, 생활 환경,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외부에서 제시하는 평균 생활비나 다른 사람의 소비 패턴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생활비가 반드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나 삶의 방식에 따라 생활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도 생활비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따라서 생활비를 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과 지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로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선배님, 은퇴하려면 얼마쯤 있어야 그럭저럭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40대, 50대는 물론이고 요즘엔 30대 직장인 후배들도 종종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럭저럭이라는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호한 말로 얼버무릴 수는 없죠. 결국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나는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생활비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장수 리스크 같은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질문에 정확히 숫자로 대답해 보려 합니다. 얼마 있어야 그럭저럭 살 수 있냐고요? 그 답 지금부터 함께 뜯어보시죠. 2. 본론 은퇴 후 삶을 위한 현실적인 자산 기준. 1. 은퇴 후 월 지출 평균 얼마일까? 통계청의 202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50만 원, 2인 가구는 약 250만 28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지역, 라이프 스타일, 의료비, 주거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 대체로 그럭저럭 중산층처럼 살기 위한 기준을 잡으면 1인 가구 월 18만 200만 원, 2인 가구 월 28만 300만 원 정도를 현실적인 선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인 가구 연 2,400만 원, 2인 가구 연 3,600만 원. 이 자산 총액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인 은퇴 설계에서는 4% 룰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됩니다. 쉽게 말해 연간 생활비의 25배 정도가 있으면 은퇴 후 자산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연 2,400만 원 지출 자산 약 6억 원, 연 3,600만 원 지출 자산 약 9억 원.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당이나 임대소득, 연금 등의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 정도 자산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공적연금이나 부동산 임대료가 일부 보완된다면 총 자산은 더 낮아도 됩니다. 3. 국민연금 어디까지 보탬이 될까?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 평균 월 60만 원대, 부부 합산 평균 월 130만 원대. 따라서 이 금액이 전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면 필요한 은퇴 자산도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170만 원 12개월 연간 2,040만 원만 자산에서 인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자산은 2,040만 원 25배 5억 1천만 원. 결국 국민연금 유무, 부동산, 기타 수입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산은 3억에서 9억 사이로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은퇴 자산 현실. 사례 1. 6억으로 시작했지만 예상 못한 비용에 당황했죠. 정진수 64세. 정진수 씨는 60세에 6억 원을 준비하고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75만 원, 주거는 자가였기에 자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3년 차에 부인의 무릎, 수술비 1,200만 원, 자녀 결혼 축의금, 예상치 못한 냉난방기 교체 등 지출이 몰렸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식비, 공과금이 꾸준히 올라가며 매년 생활비가 510%씩 늘었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6억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8억이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사례 2. 국민연금 덕에 3억으로도 버팁니다. 김말순 67세, 서울 은평구. 김말순 씨는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본인 명의의 10평짜리 원룸을 월 45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전세 보증금 1억 원, 본인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선으로 유지합니다. 국민연금과 월세 수입으로 거의 해결되니까 자산에서 꺼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총 자산은 3억 정도지만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료비만 걱정이죠. 사례 3. 자산은 많았는데 소비 습관이 발목 잡았어요. 박성호 62세, 경기 성남. 박성호 씨는 10억 가까이 자산을 갖고 은퇴했지만 골프, 외식, 여행 등 지출 습관이 유지되면서 5년 만에 4억을 써버렸습니다. 젊을 때처럼 쓰다 보니 금방 줄더라고요. 심지어는 투자한다고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도 났고요. 지금은 소비 습관을 줄이고 남은 자산으로 최소 20년은 버티기 모드로 바꿨다고 합니다. 4. 결론 그럭저럭 살기 위한 진짜 기준. 얼마 있어야
그럭저럭 산다는 질문엔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 조금은 뚜렷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 생활비를 정하라. 1인 가구는 18만 200만 원, 2인 가구는 28만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따져라. 국민연금, 임대료, 이자, 배당이 있다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도 된다. 변동 비용과 돌발 비용을 고려하라. 의료비, 인플레이션, 가족 지원 등의 지출은 반드시 여유분으로 반영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한 줄 요약. 금액보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자산이 얼마냐 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강정민 은퇴 설계사. 앞으로 자산을 쌓아가든 줄여나가든 중요한 건 내 생활비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안심의 첫 걸음입니다. 5. 은퇴 자산의 숫자를 넘는 진짜 전략 전문가 3인의 조언. 은퇴 설계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를 측정하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산의 흐름,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래는 실제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조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 숫자를 만들어야 한다. 김하늘 CFP 국내 20년 차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 가장 흔한 착각은 남들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는 10억 있다더라. 친구는 6억으로 은퇴했다더라라는 말에 휘둘리죠. 그런데 은퇴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 맞춤이어야 합니다. 김하늘 CFP는 모든 은퇴 설계의 시작은 자기 생활비 정확히 알기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 늘어날 수 있는 의료비, 줄어들 생활비 항목 등을 감안해 은퇴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이나 주택 임대 수익 같은 고정 수입이 있다면 35억만으로도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며 단순한 자산 총액보다는 현금 흐름 기반의 자산 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퇴 후엔 숫자보다 감정이 흔들립니다. 윤서진 은퇴 심리상담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보다는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은퇴 후 어려움을 겪습니다. 윤서진 상담사는 막연한 불안감이 은퇴 후 재정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7억 있어도 매달 돈이 나가는 걸 견디지 못해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갑자기 소비를 과도하게 줄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손으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분이 많아요. 지출이 보이고 연금이 언제 들어오고 자산이 얼마나 남는지가 눈에 보이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숫자의 명확화가 심리 안정의 핵심이라는 조언입니다. 리스크를 설계 안 하면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조민호 자산관리사. 많은 은퇴자들이 78억이 있어도 의료비, 자녀 지원, 사기, 투자 손실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하지 못해 고꾸라집니다. 조민호 자산관리사는 은퇴 이후의 리스크 3대장으로 다음을 꼽습니다. 예상 못한 건강 문제, 자녀의 돌발 지원 요청 결혼, 주택자금, 잘못된 투자나 사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그는 4개의 버킷 자산 항아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생활비 버킷, 13년치 생활비는 예금, CMA 등 안전한 곳에. 예상 지출 버킷, 차량 교체, 의료비 등 예측 가능한 큰돈 준비. 수익 버킷, 배당주, ETF 등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 유산 장수 대비 버킷, 종신형 연금, 공적 보험으로 장수 리스크 대비. 자산이 많아도 분산이 안 돼 있으면 위기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산 구조를 나눠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설계입니다. 6. 정리 숫자 심리 전략의 3박자. 은퇴 자산 얼마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 답은 이렇습니다. 항목 현실적 가이드라인. 은퇴 후 월 생활비 1인 가구 18만 200만 원 비아리인 가구 28만 300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개인 월 6,080만 원 비알 부부 합산 12만 140만 원. 은퇴 자산 목표 총액 3억 9억 수입 구조와 생활비에 따라 달라짐. 안정적인 은퇴 구조 연금 흐름 비상 자산 조합 설계. 마무리 조언. 은퇴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흐름을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이어붙이는 과정이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정확한 자산 총액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당신만의 그럭저럭이 정말로 가능한 은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숫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은퇴 설계의 진짜 시작입니다. 공무원 출신, 퇴직 후 S&P 500만 믿고 살았던 남자의 인생 역전 스토리. 퇴직만 하면 연금이 알아서 나오니까 걱정 끝 아니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퇴직을 한 달 앞두고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월급이 사라졌는데 연금이 시작될 때까지 6개월을 어떻게 버티지? 물가가 이 속도로 오르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이 불안이 저를 S&P 500 올인이라는 결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결단 덕분에 돈 걱정 없는 70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포함해 퇴직 이후 투자로 삶을 뒤집은 3가지 사례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지만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고민 중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1. 왜 하필 S&P 500이었을까?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가요. 장기 성과가 검증됐습니다. 50년 평균 연 10% 안팎의 수익률, 배당 포함하면 더 높죠. 복잡한 공부가 필요 없다는 점도 컸습니다. 개별 종목 대신 미국 500대 기업의 자동 분산 투자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은 투자 문외한이라는 편견이 제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공무원 연금도 인플레이션 앞에선 상대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세계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S&P 500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죠. 2. 10년 동안 실제로 벌어진 일. 2015년 퇴직금 2억 원 중 70%를 달러로 환전해 S&P 500 ETF에 일괄 투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15% 하락 추가 자금 없어서 존버만. 2020년 코로나 폭락 35% 기록 배당 재투자 지속 7개월 만에 회복. 2023년 평가액 4억 원 돌파. 연금과 합쳐 월 생활비 350만 원 안정 확보. 2025년 현재 ETF 일부를 매도해 손주 교육비 여행 자금으로 사용, 자녀 자산은 계속 굴리는 중. 핵심은 팔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S&P 500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딛고 더 높이 올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셈이죠. 3. 설득력 있는 3가지 사례. 사례 62세 전직 공무원, 올인 전략의 성공. 제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연금 개시 전 공백기 자금을 마련하려다 장기 복리의 위력을 체험했어요. 중요한 건 2가지였어요.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을 철저히 분리해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은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 배당금 자동 재투자 설정으로 눈치 보며 매수하는 스트레스를 없앤 것.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10년 만에 2배가 됐고 지금은 연금보다 투자 수익이 더 큽니다. 사례 60세 교사 출신 예적금만 고집하다 인플레 쇼크. 박 선생님은 퇴직금 1억 5천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5년 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20% 넘게 뛰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자 뒤늦게 인덱스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간을 잃은 기회비용이 컸죠. 현재는 연금 ETF 배당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추지만 처음부터 30%만이라도 주식에 넣었다면 훨씬 여유로웠을 거라고 후회합니다. 사례 65세 경찰관 출신 부동산 한 채에 묶여 현금 감음. 최 경감님은 퇴직금으로 지방 오피스텔을 샀어요. 월세 60만 원이 쏠쏠할 줄 알았죠. 그런데 공실이 늘어나며 관리비만 나가고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도 매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집값이 주춤하자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 그 돈 중 절반을 S&P 500 ETF로 옮겼습니다. 유동성과 분산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셈이죠. 지금은 월세 대신 ETF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고 남은 자금은
MMF에 두어 긴급 자금으로 씁니다. 집보다 ETF가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4. 퇴직 후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께 드리는 3가지 팁. 현금 쿠션 먼저 만들기. 최소 12년치 생활비를 예적금으로 확보하세요. 그래야 주식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 고려하기. 원화 자산에 몰려 있다면 환율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달러 ETF를 일부 편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동화로 손떨림 막기. 적립식 매수 배당 재투자 설정만 해도 매매 타이밍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보다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5. 마무리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자.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을 100% 따라잡지 못합니다. 노후 자산은 성장형, 안정형 두 다리로 서야 비로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S&P 500은 그 성장형 다리 중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선택지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성향과 상황에 맞는 자산 배분을 스스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30년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는 S&P 500 올인으로 운 좋게 성공했지만 여러분은 더 똑똑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공포 대신 데이터로, 불안 대신 계획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누구든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 그 결정을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 겁이 나서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싼 날일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하기 좋은 때니까요. 은퇴 후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S&P 500만 믿고 은퇴 후 자산을 운용한 한 공무원의 10년 투자 스토리로 보는 노후 자산 전략. 대한민국 공무원 퇴직자 중 상당수는 은퇴 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연금 개시 전 공백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금만으로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최근 은퇴를 맞이한 60대 초반의 공무원 출신 투자자가 선택한 S&P 500 ETF 중심의 자산 운용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순한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에 2배 이상의 자산 성장을 이룬 이 사례는 노후의 투자 전략에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왜 S&P 500인가? 자산 성장의 핵심 동력. 미국의 S&P 500 지수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의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대표 지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약 810% 배당 포함 시 복리 효과는 더 커지며 20년 이상 투자할 경우 대부분의 시점에서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입니다. 위기 이후의 회복력,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등 수많은 경제 위기를 거쳤지만 장기적 상승 곡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달러 자산의 역할 원화 자산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는 통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소득이 줄고 자산이 고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금과 같은 안정형 자산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고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성장형 자산 비중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사례로 보는 노후 자산 운용 전략. 사례 1 공무원 출신 62세 남성, 퇴직금의 70%를 S&P 500에 투자. 퇴직 당시 2억 원 중 약 1억 4천만 원을 미국 ETF에 투자했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분리 보유. 장점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분리하여 시장 하락 시에도 불안감 없이 투자 지속. 결과 10년 후 자산이 2배 이상 증가, 연금 외에도 월 평균 10만 150만 원의 배당 수익 확보. 사례 2 교사 출신 여성, 예금만으로 자산 운용. 퇴직금 전액을 3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 금리가 2%대였음에도 변동성 없는 안정성을 추구. 문제점 5년 뒤 실질 구매력 하락 체감, 생활비 압박. 전환 시점 뒤늦게 인덱스 펀드 일부 편입, 그러나 복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간은 이미 손실. 사례 3 경찰관 출신 65세 남성, 부동산 투자 후 유동성 부족.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매입 공실 증가와 유지비 증가로 실질 수익률 감소. 결론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체감 후 자산 일부를 ETF로 재구성. 장점 ETF는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고 배당으로도 현금 흐름 확보 가능. 3. 퇴직 후 자산 운용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 현금 흐름과 투자 자산의 분리.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12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안전자산 예금, MMF 등으로 확보해두고 투자 자산은 장기 시야로 운용해야 합니다. 자산의 분산 및 환 노출 관리. 퇴직 이후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에 몰려 있다면 달러 자산 편입으로 통화 분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P 500 ETF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적 상품입니다. 투자 자동화 시스템 활용. 직접 종목을 고르거나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기보다는 정기적 매수, 배당 재투자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전략이 퇴직 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마무리 조언 노후에도 자산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가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안심하지만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연금은 더 이상 완전한 안전망이 아닙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속도보다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S&P 500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검증된 글로벌 투자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 비중의 편입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결론. 퇴직은 자산을 지키는 시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자산을 일하게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만으로는 불안한 세상에서 투자 전략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리스크입니다. 이제는 퇴직금도 연금도 자산도 운용의 시대입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역전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